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에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날이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한양에 사는 한 선비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길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지.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기는 것이었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어디 한양서 오신 공부 많이 한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글쎄, 나도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소. 학문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자네 들었는가? 그러나 연장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설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선비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승복할 수가 없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자네 나랑 연락 내기 어떤가? 그래, 그거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서량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사우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자네 들었는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어서 연락 주시게. 이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기생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결론을 말하자면 난 크기나 기술보단 얼굴 잘생긴 양반이랑 하는 것이 단연 최고라오. 그러니 두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잘생긴 선비님은 쪼까 나 좀 보고 가시오.
노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만사를 제쳐놓고 노름판을 쫓아다니다 보니 노름꾼의 말로가 다 그렇듯 이 집에 나만 할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이번에도 꽝이로구먼.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집문서, 땅문서가 죄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남은 것이라곤 혼인 후 여태껏 건드린 적이 없는 마누라밖에 없었다. 사내는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노름판에 끼었는데 또다시 탈탈 털리고 말았다. 아니 오늘 일진도 사납구만. 사내가 일행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봐 자네들 혹시 우리 집 마누라를 전당 잡을 수 없겠나? 뭐라고? 자네 마누라를? 응, 내 큰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네. 부탁이야. 그러니 돈 좀 빌려주시게. 그러자 한 친구가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두시게나. 사내가 다시 부탁했다. 이봐, 남의 심장 무너지는 소리 좀 작작하게나. 절대 손해 볼 일이 아닐세. 이래 봬도 우리 집 마누라는 진짜 수처녀라니까. 친구들이 코웃음을 흘렸다. 허, 자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시집 온 지 벌써 5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네 마누라가 처녀란 말인가? 헛소리 좀 작작하시게나. 그러자 사내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야. 자네들 한번 생각해보면 모르겠나? 아무리 내가 혼인을 했다고는 하나 장가든 이후로 하룻밤인들 제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 단 하룻밤도 집에 들어가 자본 일이 없다네. 그러니 마누라가 당연히 처녀일 수밖에.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사랑방에서 글과 책을 읽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출타한 사이 부인이 사랑방으로 나와 책을 열어보니 책의 글자에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데도 있고 점을 찍은 데도 있고 길게 줄을 그은 데도 있고 또 종이를 덧붙여 부첨한 데도 있었다.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남편이 돌아온 후에 그 내막을 물으니 남편이 답하기로 그래 이치가 좋은 데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점을 찍고 그리고 영 좋지 못한 내용에는 줄을 끊고 만약 의문이 나는 데가 있으면 부첨을 하는 것이오.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 남편을 보니 벌거벗은 채 물건을 꼿꼿이 세우고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말한 것이 생각나 남편의 벗은 몸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도 찍고 길게 줄을 긋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부첨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깨어난 남편이 자신의 몸을 보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지라 의아하게 여기고 아내를 불러 물었다. 여보, 아까 내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장난을 하였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오. 부인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당찬 대답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오? 하고 남편이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거기에 털이 거의 없어. 그 일하기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니 동그라미요. 그리고 고안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하니 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물건은 너무 작아서 영 쓸모가 없으니 줄을 그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떠들기로 코가 큰 사람이 물건이 크다 하였는데 당신은 코는 큰데 물건이 작으니 의문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첨을 붙였습니다. 머슴 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보기를 만났다. 그런데 칠보기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보기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보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보기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보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한 선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선비는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자주 가는 암자의 법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기로 하였다. 처사님,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허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잠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 이쁘게 보던 사머리가 있지 뭡니까? 비에 젖은 그 옷 사이로 비치는 뽀얀 살결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구가 치솟아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머리도 평소 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가서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잠시 머뭇하며 또 말하길.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이웃마을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는 외출 중이라 없고 그 부인만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또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부인이 주는 술상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허, 처사님 이번엔 좀 큰 실수를 하셨군요. 그래도 반성하고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것은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선비가 또 말하길.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좀 출출해서 고기 좀 사려고 이서방집을 찾아갔는데 고기를 고르고 집에 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서방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취기에 그만 이서방과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런 세상에나. 법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법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허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침 비가 오려고 하니 어서 제 방으로 드시지요. 옛날 어떤 청산과부가 혼자서 어느 기생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 기생은 명창이고 용모가 뛰어나 많은 사내들이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때마침 어느 날 기생의 집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과부가 기생의 집에 다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두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붙어 있고 사내가 기생의 양다리를 올리고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밀어넣고 또 빼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기생 또한 100가지 교태를 부리니 그와 같은 요상한 광경은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그 사내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 욕구가 크게 발동하였다. 도대체 그 요상한 짓이 무엇인지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냐? 과부는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곳을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그만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노파가 놀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아도 과부는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것이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자 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써보였다. 이에 노파는 웃으면서 옛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장한 장부를 얻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이요. 하고는 같은 동네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우서방을 찾아갔다. 노파가 우서방에게 가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줄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 여자도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이 되니 이것은 둘이 모두 물건을 사서 얻은 격이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 우서방이 크게 기뻐하여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곧 그 과부의 집으로 같이 가서 노파가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가 나간 후 이윽고 우서방은 옷을 벗고 촛불 밑으로 가 과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물건을 밀어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자
샘물이 솟아나와 이불과 요를 적시며 치료가 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말문이 트인 과부가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다.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본 물건은 엄청 크던데 당신의 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좋아하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점잖은 척하였다. 어느 날 선비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길. 이복의 자네, 이번에 또 세 번째 첩을 들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려? 이 친구가 그 분야에 탁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에 선비가 말하길. 아니 이 친구들아, 점잖지 못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부터 한 번 하면 두 번씩 하지 않았는가? 이복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순전히 나라님을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네. 그런데 이제는 첩이 셋이니 세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친구야,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천지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네. 아니지, 본부인까지 합치면 네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말하길. 이복에, 이 친구는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지 마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의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가루 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대감댁 마님인 춘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종 사머리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사머리 이것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줘 볼까? 예, 사머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안방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만나는 사내가 있느냐? 아이고, 마님. 저는 이제껏 남정네 꼬랑내 한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진한 것. 그래, 너는 어떤 사내가 좋더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으이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로구나.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해야. 아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춘자는 착실한 머슴인 칠복이와 덕파리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 둘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마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죠.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사머리를 보내줄 생각인데. 마님,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칠보가,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남자가 위로 엎어지는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냐? 순진한 녀석. 그럼 덕파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칠복이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정 났다. 그럼 먼저 덕파리는 오늘 밤에 몰래 내 방으로 건너오도록 하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모레 사머리를 만날 준비하고 내일 밤에는 너도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팔복이는 같은 집종인 오월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오월이는 얼굴도 무지 예쁘고 가슴과 거시기도 아주 오동통하니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팔복이는 5월이가 이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하던 팔복이는 마을 현자 최노인을 찾아가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팔복이 아닌가? 자네 얼마 전에 장가가지 않았는가? 아무튼 축하하네. 내 듣자 하니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다 하던데.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둡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겐가? 예, 어르신, 사실은 마누라 때문에 어르신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지 않던가? 사실 제 마누라가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본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다를 대로 다른 발라당까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다니? 그러니까 거시기 그거 말입니다. 그곳에 털이 없습니다. 뭐라? 그 말로만 듣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여인네들이 아주 밤에 옥렬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래, 그게 뭔가?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엔 풀이 안 자란다고요. 이에 최노인이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출입금지 팻말을 달아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가 그러지 않았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씀입니까? 미안하네. 내 농으로 한 말이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자네 부인이 그런 여자라서 털이 없다는 증거는 없지 않는가? 그렇지? 네, 사실 의심은 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네. 예, 어르신. 그건 그렇고 자네 밤에 하는 그 일은 몇 번 하는가? 신혼이니 거의 매일 하죠.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앞으로는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면 다 해결될 걸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니 현자 노인이 그야 물은 충분히 주니까 햇빛만 쬐면 풀은 금방 다시 날 걸세.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인은 대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첫 명월이가 들어온 후 최 부인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감은 최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놓고 명월이만 챙겼다. 대감, 요즘 얼굴 보기가 도통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 나란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 말이야. 또 나가봐야 되겠소이다. 이때 문 밖을 나서는 대감에게 명월이가 어르신, 요즘 왜 이리 뜸하시옵니까? 섭섭합니다. 네, 일이 바빠서 그랬느니라. 오늘 밤은 꼭 갈 터이니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네, 아주 오늘 밤 혼쭐을 내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몰라. 이를 본 최 부인은 이를 갈며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몰래 밥에 약을 타 명월이를 잠에 빠지게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 두년놈 다 없애고 싶지만 더욱 괘씸한 영감만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고 내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리고는 혀끝에 살짝만 닿아도 황천길로 가는 약을 꺼내드는데 내 너를 이용해 영감을 보내야겠구나.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다 너의 업보니라. 최 부인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명월이의 가슴에 약을 발랐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칠보가 왜 이리 야단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장례치를 준비나 하거라. 예? 아니, 마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 것 없다. 아무튼 관도 최상급으로 맞춰 준비하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놈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집안 최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데요.
아니, 뭐라고? 대감님은 대감마님은 새벽 일찍 궁에 급한 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돌쇠가 왜? 그러게 말입니다요. 왜 돌쇠가 작은마님 문 앞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에 최 부인은 탄식하며 아이고, 돌쇠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어쨌든 그렇게 최 부인은 명월이의 바람을 잡아내고 대감의 사랑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 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 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곱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간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처를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소.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나리,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한 과부의 이웃집에 매우 젊고 예쁜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젊은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과부가 그 부인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거짓말로 부인을 한번 떠보았다.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 김씨 알지? 그 노총각이 며칠 전 나에게 자랑삼아 살짝 얘기하던데 말이지. 자기가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인이 억지로 자기를 끌어들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같이 재미 좀 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번 재미있게 해주었다고 하더군 그래. 부인, 그 노총각의 말이 사실인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 총각은 그것을 매우 자랑으로 여기던데. 이렇게 완전히 이야기를 꾸며서 슬쩍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자기를 끌어들였다고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런 소리를 해요. 그런 어림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내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노총각이 나를 붙잡고 사정하기를. 건넌 마을 과부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도 간청하여 내 한번 그 짓을 했을 뿐이요. 아이고, 원통하고 분해라. 옛날 어느 마을에 덕추리와 춘심이는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로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방님,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봐요. 해보시게. 나의 귀여운 꽃사슴. 여인네들은 장군님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문지기를 좋아할까요? 그야 당연히 장군님 아니겠소. 땡, 틀렸어요. 정답은 문지기지요. 아니, 왜 그렇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어라,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도 문제 하나 내겠소.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뭔지 아시오? 나비 아니면 하루살이. 뭐지? 바로 잠자리요. 아잉, 몰라. 이리 오시게. 나의 꽃사슴. 오늘은 내가 문지기가 되겠소. 그렇게 달려드는 덕추리를 흥분한 춘심이가 살짝 밀친다는 게 그만.
다음날 춘심이는 신랑을 업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우리 서방님 상태가 어떻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긴 한데 그게 말이지. 왜 그러시오?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쳐 아래쪽이 마비되었소. 즉 배꼽 밑으로는 쓰기 힘들게 되었소이다. 아이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하오? 꾸준히 치료받고 운동하면 차차 나아질게요. 나를 믿으시게. 고맙소. 그래도 천만 다행이구려. 어차피 우리 서방은 몸이 약해. 힘쓰는 일은 내가 다 하니 상관없소. 마비가 됐는데 천만 다행이라는 춘심이의 태도에 의원은 감탄했다.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소. 아직 신혼인데 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꼭 아랫돌이라도 다시 움직이게 할 테니 염려 마시오. 하니 춘심이가 대답하길. 아랫돌이 못 움직여도 괜찮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서방이 몸이 약해서 원래부터 아랫돌이는 잘 쓰지도 못했소. 그래도 다행히 손은 움직이잖소.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오? 이에 춘심이가 쑥스러워하며 우리 서방 손가락 좀 잘 살펴보시오. 그렇게 남편의 굵고 긴 손가락 덕분에 춘심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